먼저 제일 중요한 천체의 중에 하나가 하늘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 감이 잡혀야 돼. 이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가을에 오셔가지고 감 잡기가 쉬워요. 그죠? 예? 가을이 감이 나잖아요. 이게 겨울이 되면은, 예, 봄이 제일 감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감을 잘 잡으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 돌잖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별들이, 밤하늘의 별들의 움직임,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생기잖아요. 그죠? 계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가 3였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을 하면은, 여기가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그죠? 가운데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지구의 자전 방향이랑 공전 방향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면 공전이 이렇게 할까요, 반대로 할까요? 공전은 반칙이 어려워요. 예, 자전도 반칙이 예, 맞습니다. 요 방향으로 해요. 반대 방향으로 공전이. 그러면 여기 있을 때가 봄이면, 여기 있을 때는, 여기는 어떤 계절일까요? 우리나라로 하면 이때는 여름, 이때는 가을, 이때는 겨울이겠죠. 그죠? 그러면 바라보이는 철별자리는 어딜까요? 어디가 보일까요? 1번. 태양 반대. 그래서 봄에는 여기 별자리를 보는 거예요. 주로 밤 12시, 태양 정반대. 여기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여기가 어디예요? 봄 별자리. 그러면 여기는 여름 별자리. 저쪽은 가을 별자리. 이쪽은 겨울 별자리. 그러면 1년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에 우주를 한 바퀴 다 구경. 요게 간단한 원리인 것 같지만 요거조차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 왜 계절의 별자리가 왜 바뀌어요? 그런 질문 하거든요. 왜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지구가 뭐 하니까? 공전하니까. 그러면은 지구가 공전하면 이게 바뀌는 거고, 그러면 지구가 또 무슨 전을 합니까? 예, 자전. 자전의 방향도 똑같이 요 방향으로 하거든요. 요 방향. 똑같이 요 방향으로 합니다. 요 방향을 하는데, 그러면은 북극성,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딱 해외여행을 가다 보면 뭐 북극성을 찾기는 쉽거든요. 그럼 뭐 북극성 딱 보면 내가 있는 위도를 알 수가 있어. 위도를 알 수 있어요. 만일에 지구를 이해하기 쉽게 기울이지 않고 그려서 지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북극이 되겠죠. 적도에 사는 사람. 그죠? 그러면 적도에 사는 사람이랑 북극에 사는 사람이 북극성에 바라는 비슷하다 아니면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평선 개념이랑 머리 꼭대기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 1번, 2번 이렇게 서 있는다. 몇 번요? 1번. 여기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까요? 이렇게 서 있을까요? 2번. 그죠? 그럼 바라보이는 각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뭐냐면 북극성이 정확하게 정북에 있지 않지만 이 축을 연장한데 북극성이 있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살짝 옆에 있습니다. 살짝 옆에 있어요. 그래서 북극성도 돌아요. 근데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북극에서 바라보이는 북극성의 위치는, 여기가 머리 꼭대기라면 이게 지평선이 되겠죠. 선을 그으면 이게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지평선이
여기서 북극성이 바라보이는 고도라고 그래요. 지평선부터 이게 고도라고요. 0, 1, 2, 3, 4, 5, 6, 7, 8, 10, 20 해서 90도. 머리 꼭대기가 90도잖아요. 그죠? 여기 바라보이는, 지평선에 바라보이는 고도가 어디 몇 도에 보일까요? 그럼 북극성이? 90도에 보여요. 그러면 적도에서는 북극성이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요걸 계산한다, 안 한다? 요 거리를 계산한다, 안 한다?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보여야죠. 이 방향으로.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거리가 생략돼요. 우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요. 별이 있으면 여기서 바라보는 각도랑 정반대, 태양 반대쪽에 바라보이는 각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 각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이게 워낙 멀면 없어요. 이게 평행이에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보이면 여기서도 이 방향으로 보여요. 이게 이 거리가 0이 돼요. 실제로는 3억 킬로인데 이 3억 킬로가 0이 돼요. 의미가 0이 돼요. 순수 완전히 0이라고 계산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3억도 큰 건데.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뭐 3억도 0인데 이거죠. 왜 바라보이는 북극성은 이 방향으로 그대로 보여요. 어디 보여요? 지평선. 그러면 고도가 몇 도예요? 0도. 0도. 그죠? 이 지평선에 보이니까 이 지평선. 지평선에 북극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0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도로 몇 도예요? 적도는 0도예요. 그러면 북극에 있는 사람은 위도가 몇 도예요? 90도예요. 그러면은 공식이 나오잖아요. 위도 0도인 데서 북극성은 고도가 몇에 보인다? 0도에 보여. 90도에서는 90에 보여.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북극을 향해서 1도를 올라왔어. 1도를 올라왔어. 여기 1도를 올라오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북극성이 바라보이는 게 몇 도 위에 보여요? 집보다 1도 올라와. 2도를 올라오면 2도가 올라와. 그러다 와서 90도 올라오니까 90도 올라가. 그래서 딱 봐서 그 북극성이 높이는 위도랑 똑같아.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항상 저거를 애울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오냐면 항상 적도 지방에서 북극성을 바라볼 때 지평선에 보여. 그러면 0도. 북극에서는 바로 머리 꼭대기 북극성이 보여. 그럼 90도. 그 사이는 그러면 위도랑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 항상. 그죠? 요거랑 요거를 딱 그냥 계산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중간은 그 중간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 지평선의 개념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지평선의 개념을. 그러면 요거를 잘 계산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계산할 때 오늘 밤 7시에 오늘 밤 7시에 어떤 별 목성이 올라왔어. 동쪽에서 7시에 동쪽에서 딱 떴어. 그러면 내일은 몇 시에 뜰까? 내일은 몇 시에 뜰까요? 내일 돼봐야 한다. 그죠? 내일 돼봐야 한다. 일주일에 7분씩인가? 예,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뭐를 계산하냐면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계산해요.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방법이 있고 시간 개념으로 할 때 이렇게 24시간이죠. 한 바퀴 도는데.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리잖아요. 자전하는데 그 얘기는 모든 천체가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한 바퀴 돌죠. 이렇게 지구가 가면 천체가 이렇게 가니까는 이렇게 되면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을 분으로 하면
14시간 곱하기 60분이잖아요. 그죠? 요게 분이야. 요거를 360도로 나눠요. 요걸 360도로 나누면 1도당 1도 움직이는데 몇 분이냐가 나와요. 그죠? 1도 움직이는데 지구가 1도 자전하는데 몇 분이냐는 얘기는 별의 움직임이 1도 움직이는데 몇 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별이 이 두께를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그 뜻이에요. 그죠? 지구가 1도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거를 퍼센트로 이거 나누면 60분이랑 360이 나눠지죠. 그러면 6이죠? 6이랑 또 뭐가 나눠져? 24시간이 나눠지죠. 6, 4, 24. 그러면 1도당 4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서 이렇게 달이라든가 목성이라든가 보잖아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요 두께만큼 움직이는데 4분이 있어요. 요 두께만큼. 예, 요 두께가 1도를 나타내요. 하늘에서의 거리는 도로 나타내거든요. 요 두께가 딱 봤을 때 이 두께가 1도예요. 1두께고 망원경 시야에 봤을 때 아까 봤을 때 달이 가득 차다. 그러면 그 0.5도 내가 보는 거예요. 달이나 태양이 다 0.5도예요. 그 크기가. 그러면 달이 가득 차게 내 망원경 시야에 봤다. 그럼 내가 0.5도 두께를 보는 거예요. 요 두께의 반의 영역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0.5도가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1도가 4분 걸리니까 0.5도는 2분이 걸리죠. 그러니까 2분 지나면은 근데 중심이 벗어나는 거리니까는 0.25도겠다. 0.25도니까 약 1분이면 벗어나요. 달이 가득 찬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1분이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가 1분. 요게 재미란 말이에요. 요걸 알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도로 계산을 해야 돼. 항상 하늘의 별까지의 거리는 별들끼리 거리는 항상 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북두칠성 있죠. 쉽게 말하면 북두칠성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5도예요. 요 하나 요거 거리 있죠. 요게 5도고 여기서 이 거리가 10도예요. 두 개가 10도. 그리고 여기까지가 15도. 여기까지가 20도, 끝에까지가 25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북극성, 북두칠성 가지고 거리 개념을 많이 잡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요거 하나가 5도예요. 그러면 요거는 10도, 다음 절 별자리가 15도, 다음 절 별자리 20도, 끝에까지가 25도. 그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 개념. 그래서 아까 이 쌍안경 있죠? 이 쌍안경들을 보면 대부분 몇 도라고 나와 있어요. 시야각. 바라보이는 게 시야각인데 쌍안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도, 80도 아주 좋은 거는 넓게 보여요. 렌즈가. 이상하게 넓게 보여요. 똑같은 그건데 가격이 비싸면요. 넓은 게 확보돼요. 똑같은 구경인데. 희한하죠? 그래서 넓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게 아마 100도 금방 갈 거예요. 일반적으로 70도 정도거든요. 70도. 그러면 80도라고 해서 80도 바라보이는 거 렌즈인데 배율을 몇 배 잡았어요. 요 앞에 거는 그만큼 보여주겠다는데 뒤에 걸 끼워가지고 배율을 팍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배율이 높으니까 영역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8배율로 본다. 그러면 10도가 8로 나눠야 돼요. 배율을. 80도 쌍안경을 8배율로 보면 8로 남으니까 하늘에 10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10도가 보이니까 그 쌍안경으로 보면 이렇게 바라보이죠. 이렇게 시야가.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걸 모르는 분은 위에 천체만 안경으로 북두칠성저 보여주세요. 그래. 그랬다가 한 대 얻어맞고 울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죠? 그거 그렇게 하면 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짐작을 좀 해야 됩니다. 하늘의 움직임. 그러면 달의
달이 오늘에 9시에 떴으면 내일에 몇 시에 뜰까? 달이 뜨는 거. 달이 뜨는 거. 달이 뜨는 거는 점점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요게 어려운 게 뭐냐면, 빨라질 때가 있고 느려질 때가 저거는 하나님 영역이야. 있고. 이게 상현달이고 땡으로 시작하고 그러면은, 예,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죠. 요게 알고 보면 재밌어요. 알고 보면. 예, 알고 보면 재밌는데 모르게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최초의 대학을 누가 세웠죠? 목사님들이 안 세우긴 했는데. 옛날에 누가 세웠냐면 플라톤이 세웠어요. 플라톤이 아카데미우스라는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나? 기하 모르는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그 얘기 뭐냐면 철학의 학문이 뭐냐면 애지의 학문이라고 해요. 지혜를 사랑하는 애지의 학문이라고. 강원대학 거기 이렇게 철학과 거기 들어가면 멋있게 우리 학과는 애지의 학문을 추구하는 막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아주 써놨어요. 지혜가 뭐냐면 어떤 문제 해결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하우를 찾는 거예요. 그죠? 방법을 찾는. 그래서 사상가들이 뭐예요? 최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 철학자고, 그렇게 내놓는 생각의 체계가 뭐예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방법이 세천사의 기별이라면 그건 사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상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한테 가장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것이 뭘 해주면 될까요? 그 사람의 뭐를 해결해주면? 문제를 해결해주면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 방법이 있군요 하고. 그죠? 그래서 행복의 문제입니다. 결국에 행복의 문제.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이라고 한 게 그 시대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시대가 한 거. 그러면 뚜렷한 그 시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알아야지 세천사의 기별이 문제를 해결해 줘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가 뭐냐가 바로 창조의 문제.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쟁점이 된다. 이거는 철저하게 마지막 시대가 창조의 문제가 쟁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 맞잖아요. 요즘에 창조 문제가 과거 저희 어릴 때보다 완전히 멸시됐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막 하잖아요. 진인사 대표면 뭐 교장 선생님이 후지에 꼭 들어가고 자주 나왔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학생한테 치과 치료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가 거의 7, 8년 넘었죠. 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너 그 뜻 말해봐. 그 말이 뭐예요? 그래. 그래서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야, 그 뜻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데 못 들어봤는데 그 말을 몰라? 내가 그랬더니 모른대. 정말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왔어요. 제가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모르는데 왜 안 가르쳐요? 물었더니 안 가르친대.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철학의 역사를 보면 하늘이 과거에는 하늘 그러면 뭘 상징했어요? 스카이가 아니고 주권자, 최고의 통치자, 통찰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늘이었어요. 하늘이 무섭지 않아. 그 말을 저 하늘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화전이 나오고 이렇게 동양 철학에서 보면 그것이 하늘이 주권자 개념에서 스카이로 바뀌어요. 스카이로. 그러니까
예, 스카이로 바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미로서 하늘을 썼거든요. 하늘이 무섭지 않아 뭐 그랬잖아요. 요즘에 하늘이 무섭지 않아 그러면 아이들이 하늘새가 안 무서운데요. 그런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아이들의 뇌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념이 이제 말살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이 기별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무시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상하다. 여기서 거기로 왜 갔죠? 왜 갔죠? 일단 도로 계산한다. 예, 도로 계산하는 거랑 철학이 왜 맞다? 맞아요. 기하학 때문에 갔다. 기하. 이게 공전하고 자전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기하학입니다. 움직임, 방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한테 설명하잖아요. 머리 아픈 것부터 시작해요. 머리 아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저기도 간단히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적도지방에서 북극성 보이고 북극에서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애우려고 하는 순간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조금만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달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하학을 잘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이렇게 이런 거를 공부하잖아요. 아이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의 문제도 잘 풀어요. 희한하게. 하우가 발달한 사람은요, 한 가지의, 그거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달인, 김병만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달이니까 딴 것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우가 발달하면서 한 사람은 다른 문제의 하우도 발달한대요. 희한하게. 그래서 요거를 하면,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가 태양이 있죠. 여기가 달이 있죠. 아니, 지구가 있죠. 이 달이 돌죠. 그러니까 달이 공전해요. 달이 공전하는 것도 반 시계 방향. 지구가 도는 것도 반 시계 방향. 움직이죠. 그러면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해요. 태양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만일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여기에 떠 있다고 가정해 봐요. 그죠? 여기에 떠 있어요. 이게 밤 12시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내일이 되면 요거를 다시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려야 돼요. 태양, 지구, 달. 그러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지구를 이렇게 공전하죠. 공전 한 바퀴,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를 딱 도는 때까지가 며칠이 걸리냐면 약 27일, 27.3일인가 걸려요. 그런데 달이 보름달에서 보름달, 상현에서 상현달, 똑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길이는 몇 일인가 걸려요. 이게 왜 달라? 왜 다르죠?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면서 예. 돌게 되면 예. 단축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얘가 공전을 하면 여기서부터 요걸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바퀴 딱 돌아 이게 여기 와서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 이제 위치가 공전을 했죠. 이틀 후면. 그러면 여기 위치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보세요. 달이 어디 있는 게 돼요? 여기 있는 게 되죠. 그죠? 이렇게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똑같이 한 바퀴 돌 때는 어디에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요 모양은 완전히 삭이죠, 삭. 달이 까맣게 하면. 근데 여기 있을 땐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달이 공전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가서 여기까지 와야지 완전히 삭과 삭이 돼. 근데 한 바퀴를 돌면은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달 모양을 전하고 이틀 정도를 더 가야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의 모양이 똑같아지려면 한 바퀴를 도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면 족하는데 요게 27.3일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틀을 더 가야지 똑같은 위치에 와요. 그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달이 똑같아지는 거, 이 보름에서 보름으로 잡아요. 그거는 약 30일이죠. 그죠? 30일. 30일 동안 30일 동안 360도를 돌죠. 그죠? 30일 동안 360도를 돌죠. 그럼 하루에 몇 도 돌아요? 1일에 6도를 돌아요. 그죠? 30일 동안 360도. 12도네. 12도. 그죠? 1일에 하루에 달의 공전 속도가 12도를 돌아요. 12도. 그러면 하루에 달이 12도만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요렇게 가잖아요. 여기다 그리는 게 낫겠네요. 요거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 이제 달이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그 달이 공전을 하는데 요것이 하루가 지났어. 그죠? 하루. 1일이 지나니까 달이 여기 있던 게 12도만큼 반시간만큼 와버렸어. 왔죠? 12도만큼 왔죠. 그죠?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방향으로 자전을 하죠. 이 방향으로 자전하죠. 그러면 요것이 이만큼 자전 방향보다 더 가버렸어. 그러면 내일 똑같은 위치에 보이려면 12도만큼 지구가 더 자전해야지 똑같은 위치에 보여. 그죠? 가버렸어. 요 놈이 그냥 가버렸어. 그죠? 이렇게 가버렸다고 12도를. 그러면 이 12도만큼 내일 더 가야지 똑같은 위치에 보여. 그러면 12도는 지구가 자전을 1도에 4분 걸리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러면 12도를 가려면 몇 분이 걸려요? 48분. 그러면 오늘 달이 보이던 위치에 내일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기다려야 돼? 48분을 더 가야 돼. 고로 달은 48분씩 늦게 떠. 그죠? 더 가버렸으니까. 똑같은 위치까지 가려면 더 시간이 48분이 12도만큼 더 가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달은 대략 하루에 48분씩 늦게 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다가도 어렵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달이 그만큼 하루에 움직여요. 그 얘기는 달이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요게 지평선이 되죠. 그죠? 지평선이 되면 지구가 이 방향을 돈다면 이 지평선이 무슨 쪽이 될까요? 동쪽이 돼요. 앞쪽이니까. 그러면 이 지평선이 이렇게 되면서 될수록 별은 떠오르겠죠. 이렇게 돌수록, 그죠? 이렇게 갈수록 지평선이 내려가니까 별은 떠오른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태양이 이게 다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이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12도만큼 갔다면, 그러면은 오늘 달이 여기 있던 놈이 뜰 때는 이때였는데
달이 자전을 해서 48분 동안 지구가 자전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평선에. 여기서 이만큼 더 가야지. 그죠? 12도만큼 더 가려면 약 48분을 더 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달이 오늘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하루마다 이동하죠. 이 방향이 어디냐면 점점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 오늘 밤 7시 그 해질 때 바로 초승달이 여기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해질 때쯤에는 달이 어디냐면 12도만큼 여기 있어요. 더 이렇게 동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되려면 48분이 돼야지 그 위치에 와요. 오늘 서산에 7시에 달이 넘어가려고 하면 내일은 몇 분에 져요? 7시 48분에 져요. 그러겠죠? 그 얘기는 48분만큼 서쪽에서 더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그 다음날 되면 12도만큼 달이 똑같은 시간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초승달이 어디 떠 있냐면 해지기 전에 서쪽에 보여요. 서산에. 그러면 내일 보면은 초승달보다 조금 통통한 놈이 똑같은 시간에 해질 때 어디요? 12도만큼 이렇게 더 올라와 있어. 지평선에서. 내일 그 다음날 되면 또 12도만큼 또 올라와 통통해져. 또 점점 통통해져. 그래서 약 7일 정도가 올라오면 90도가 올라요. 7일이면 몇 도예요? 7일. 또 12도에 7일이니까 7, 8일 잡죠. 8일은 8, 26 하면 96도가 나오고 7일은 7, 7이 14니까 84도 나오죠. 그러니까 7일이랑 8일 사이가 뭐예요? 15일의 반이란 말이에요. 보름달의 반. 그때가 뭐예요? 상현달. 그러니까 상현달은 뭐예요? 7, 8일에 약 90도 정도 딱 떠 있는 달. 그래가지고 해가 딱 질 때 상현달은 거의 남쪽 하늘에 있어요. 서쪽이 아니고 90도 정도 여기에. 그러다가 상현달보다 조금 크면 이제 90도보다 점점 이쪽에 가 있겠죠. 하루 이틀. 그러다가 보름달이 되면 완전히 동쪽 지평선에 가 있어. 그래서 보름달은 초저녁에 동쪽에서 올라와서 밤새도록 비춰져요.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 보였다가 꼴까닥해요. 서쪽 하늘에 꼴까닥해요. 꼴까닥. 근데 그 초승달의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초승달의 모양은 여기 보면 이제 서쪽이죠. 서쪽에 보이면 이미 지평선,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라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뜬 게 여기서 내가 쳐다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쳐다보는데 달을 서쪽 하늘에 이렇게 지려고 폼 잡는 게 초승달이에요. 그러면은 해가 졌죠. 해가 졌으면은 태양은 이미 서산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넘어갔지만 여기서 어떻게 빛을 쏴주죠. 쏴주니까 여기만 빛나. 그래서 초승달은 이렇게 빛나요. 이렇게 빛. 그죠? 초승달의 특징은 오른쪽 여기가 빛나. 그러다가 이제 초승달에 12도 해서 7.5일이 되니까 여기 있던데 여기 이제 반달은 이렇게 태양이 꼴까닥 져가지고 이렇게 쏴주니까 반이 오른쪽 반이 빛나. 요게 상현달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죠. 여기서 이렇게 커지다가 이제 여기가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대 보름달이 지나면 점점 새벽으로 돼가지고 반대로 새벽이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태양이 안 떴어. 아직 태양이 지평선 아래에 있어서 틀려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쳐다보니까 달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 여기 태양 바로 위에 있을 때가 금음달이에요. 그래서 금음달은 그럼 태양 동트기 전에 새벽에 여기서 빛을 비춰주니까 여기가 빛나. 그죠? 여기가 빛나. 그죠? 태양보다 먼저 조금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금음달의 특징은 여기가 빛나고 초승달의 특징은 여기가 이렇게 빛나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금음달은 우리가 새벽에만 보여. 새벽에 동트기 전에 얘가 밑에서 빛을 받아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가서 여기 이제 하얀 달은 동트기 전에 왼쪽이 빛나겠죠. 왜냐하면 동켜주니까 태양이. 그죠? 그래서 하얀 달은 새벽에 동기 전이니까 새벽이죠. 새벽에 하늘에 둥그렇게 떠서 왼쪽이 빛난다. 그러면 그건 하얀 달이에요. 초저녁에 해가 지자마자 태양이 여기 있을 때는 오른쪽 반만 빛난다. 요건 상현달. 그래서 상현달부터 보름달까지는 언제요? 초저녁에 보여요. 초저녁에 해 꼴깍 지자마자 12도씩 이렇게 갔다가 보름달이 지나면, 보름달이 여기 있잖아요. 초저녁에. 보름달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로 이제 달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12도만큼. 그러다가 달이 여기 있을 때가 이제 여기가 태양이 있고 태양보다 여기 있을 때가 금운달이겠죠. 태양보다 조금 전에. 그죠? 그래야지 태양 전, 요게 요렇게 되니까 태양이 밑에 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요 원리를 조금 잘 이해하시면 기하학 수준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달이 공전하고 지구가 자전하고 두 가지 한꺼번에 생각해요. 달이 항상 하루에 몇 도? 한 12도씩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죠? 아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망가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얘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12도만큼 도망간다. 그 지구의 자전 속도는 1도당 4분이다. 그죠? 4분이니까 48분 가야지 보인다. 똑같은 위치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떴던 거는 오늘 달이 7시에 졌다 그러면 내일은 7시 48분 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뜨는 거는 어때요? 뜨는 거는 늦게 뜨고 지는 것도 늦게 지고 그러겠죠. 위치는 동쪽으로 이동하고 12도씩. 똑같은 위치에 가려면 12도씩 달이 지구가 더 자전해야 돼요. 요게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재미없는 설명은 마쳤고 달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이 이제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걸 보시면 달이 요놈이 하루 사이에 공전한 거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 초승달이 여기 떴다면 내일 똑같은 요놈이 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더 공전했구만.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 움직인 게 정확히 12도 정도 움직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12도를 지구의 자전 속도가 1도당 4분이잖아요. 아까. 그래서 항상 지구의 자전 속도를 도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애울 필요가 없어요. 애울 필요가 없이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도니까 그죠? 360도로 시간을 나누면 돼요. 1도당 몇 분 걸리냐. 그죠? 24시간 동안 360도 도는 게 자전이니까 360도로 24시간을 나누면 돼. 간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그죠? 했잖아요. 24시간이 분으로 하면 24 곱하기 60분 아니에요. 그죠? 이걸 1도당을 3, 이렇게 하고 6이 되고 6 나누기 24는 4. 그러니까 1도당 4분. 이렇게 그냥 애우시고 1도당 4분이야 애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구가 24시간 동안 360도를 돈다. 그러면 1도 하는데 나누니까 4분 나오구나.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 속도는 별이 움직이는 속도다. 그러니까 여기 별이 보이는 움직이는 게 1도. 그리고 요거까지만 해야겠네.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아요. 오늘 8시에 뜬 목성이 별이 1등성 시리우스가 내일은 몇 시에 뜰까? 몇 시에 뜰까요?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고 만일에 똑같은 위치에 시리우스가 있다면 지구가
일 동안 365일 동안 360도를 돌죠. 그러면 하루 동안에 몇 도를 돌아요? 약 1도를 돌아요. 1도는 아까 뭐예요? 4분이라고 했죠. 이거는 1도를 돈다고 가정하고 오늘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내일은 여기 있어. 그죠? 그러면 태양에 대해서 이게 1도만큼, 이거에 대해서 1도만큼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죠? 1도만큼. 근데 이 별은 아까 뭐예요? 똑같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면 내가 여기, 이날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지평선이. 여긴 머리 꼭대기 있었잖아요. 머리 꼭대기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지구가 요렇게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어제 봤던 별은 이미 지나갔어. 1도만큼. 1도만큼 이미 지나갔죠. 그죠? 전에. 요것이 요렇게 되니까 요만큼 전에 1도 전. 그러니까 몇이요? 4도, 4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4분 빨리 떠. 지나갔잖아요. 4분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시간 보니까. 그 얘기는 1도씩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별이 뜨는 시간은 4분씩 어떻게 해요? 빨리 떠요. 그게 모이고 4분씩 360도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얘가 한 바퀴 돌아와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별이 딱 뜬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데 유용하냐면요. 목성이 간절해요. 목성이 새벽에 보일 때가 나와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가 4분씩 빨리 뜬다는 얘기는 4분씩 빨리 져. 4분씩 목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초저녁 때 서쪽에 가 있어. 그죠? 목성이 초저녁에. 그래서 이제 초저녁 지나면은 꼬까닥해서 1분밖에 못 봐.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바퀴 돌 동안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목성이 드디어 새벽 4시에 보이기 시작해요. 새벽 4시. 새벽 4시에 보여. 그러면 새벽 4시에 내가 못 보잖아요. 뭐 일어나서. 그러면은 내가 편하게 저녁 10시에 볼 수 있으려면은 도대체 며칠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게 나오죠.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목성을 보일 만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10시에 보이려면 몇 시간이에요? 4, 5, 6시간. 하루에 4분씩 빨리 떠. 그러면 30일이니까 4, 30 하면 120분을 빨리 떠. 다시 한 달이면 2시간씩 별이 빨리 떠. 한 달에. 그러면은 6시간이 빨리 떠야 되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3달. 3달 후에면은, 3달 후면은 10시면은 보겠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근데 요럴 때 필요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그래? 지구가 공전하니까. 1도만큼 공전하니까, 그 방향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지구의 공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전을 한 거나 똑같아요. 1도씩. 이렇게 위치하니까는 지구가 공전하면서 플러스 1도를 자전하고 1도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미 틀어버렸으니까. 틀었다는 얘기는 별들이 획 지나갔어.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 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강?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천천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 공전 자전 개념까지 뒤죽박죽한데 차근차근 지구의 자전 속도를 기본적으로 먼저 계산해야 되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서 별의 위치가 바뀌는 거 그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이 달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별의 속도 그죠? 달이 왜 하루에 48분씩 대략 50분이라고 딱 하면 됩니다. 그냥 48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복잡해 못 외워요. 대략 50분씩 늦게 떠? 이렇게.
왜 그래요? 그러면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잖아. 근데 그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거든. 달이 하루에 동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얘기야. 근데 달은 다 서쪽으로 지잖아. 그러면 동쪽으로 그만큼 이동했으니까 늦게 지지. 늦게 진다는 얘기는 늦게 뜨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착착착착 설명하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시고, 이제는 즐거운 무슨 시간이 되냐면 별자리 시간이 됐습니다. 이 별자리가 진짜 흥미진진해요. 이게 이제 그 다른 별도 예. 그 목성이랑 비슷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별이 딱 있다 그러면 이제 내일은 4분 이제 더 빨리 떠요. 빨리 뜨게 되겠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내가 여름철 별자리가 한 서너 시간 뒤면 이제 이게 한번 바뀌겠네요. 겨울철로 한 그죠?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90도를 가려면 90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계절이 90도니까. 90도니까 1도당 4분씩 잡으면 4, 9, 36. 6시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거네. 4, 9, 360. 한 하루 그죠? 6시간. 쭉 보면 예. 사계절 별자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7시에 어느 별자리, 봄철 별자리가 동쪽에서 떴다면 7시간 후면은 다음철 별자리가 뜨겠네요. 이게 근데 정말 이게 헷갈리니까 오늘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이제 정확하게 별자리가 몇 시에 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뭐 3개 본다는 건 알지만 예. 뭐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일단 6시간만 기다리면 이렇게 그죠? 한 번씩 바뀌는 거잖아요. 그 6시간이니까 다시 말하면 12시간이면 두 계절이 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두 계절 뜨는 거에다가 이게 또 뜨는 거에다가 일단 180도가 있으니까 4계절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이게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90, 90이면 또 두 계절이 또 있잖아요. 여기 뜨는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4계절을 간신히 봅니다. 간신히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에 막 2시간에 별자리가 하나씩 계절 별자리가 뜬다 이렇게 생각하면 12궁성이니까 목성도 공전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속도가 느려서 느리니까 그걸 조금 예, 무시하고 계산해야죠. 그것까지 하면은 머리가 진짜 더 똑똑해야 된다. 저희들이. 공전에 지구 목성도 약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행성하고 항성의 그 어원이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 아세요? 항성은 왜 항성? 늘 그 자리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항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항성. 예. 행성은 늘 돌아다니는. 예,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개념은 별들끼리의 상대적인 거리가 항상 안 변한다고 해서 항성이에요. 그죠? 다른 별이 기준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모양이 그 북두칠성의 7개의 별들이 서로 간의 간격이 평생을 놓고 봐도 안 변해. 거리가 똑같이 안 변해. 그래서 항상 별들의 서로 간의 거리가 항상 안 변한다고 해서 항성이고, 그 목성이라든가 얘네들은 다음 연도에 보면 오늘의 사수 자리에 있다면 다음에는 그 다음 궁성으로 건너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별들끼리의 서로적인 상대적인 위치가 계속 바뀐다 해서 행성이고,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성인데 이렇게 자기가 빛을 내면은 항성 예. 자기 빛을 안 내면 행성 그런데 꼭 그건 아니고 말이야. 예, 그 뜻이야. 원래 어원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별들끼리의 상대적인 위치가 안 변한다고 해서 항성. 별들끼리의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어요. 정확히 보면 한 일주일만 돼도 요 별에 가깝게 있다가 이 별까지 이 별들끼리의 다른 별하고 거리가 바뀌어. 그래서 행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신기한 게 그러면 매번 저희가 이제 보는 별자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예. 똑같은 별을 보는 거잖아요. 예. 보통 한 3,000개를 눈을 볼 수 있다고 예, 예. 하는데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거를 이제 뭐 보는 거니까 똑같은 것만 알면은 문제 없는 거네. 그게 바뀔 일이 없겠네. 그러네요. 평생을 통해서 안 바뀌어요. 완전 좋네. 우리 평생.
만 년을 놓고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한 아까 이제 바뀌냐. 만환경 나올 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전파 만환경 같은 경우 예, 예. 있지 않습니까? 전파 만환경 같은 경우는 각 별이 내보내는 전파를 다 잡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김영애 선생님께 물어. 그러니까 어쨌든 전파망용은 저희가 보는 관측 이거랑 관계가 없이 우주에서 날라오는 그 뭐죠, 무슨 팔을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그거 가지고 뭐 성과가 있었나 몰라. 전파망원경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그거는 전파망원경 크기가요, 축구 운동장만하게 여러 개 설치해 가지고 축구 운동장만한 걸 커버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해 가지고 뭔가 인류에 뭐 기여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나? 없다면 거기서 근무한 사람은 무슨 거예요? 그 이제 뭐 다른 자료를 좀 보면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뭐 소리를 관측한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뭐 외부 잡아가지고 이제 가청 주파수처럼 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 뭐 20에서 2만 데시벨의 일정한 소리가 나는데 뭐 특별하게 뭐 흥성이 지나면 그 소리가 증폭이 되거나 그렇게 돼가지고 별 앞으로 행성이 지날 때 별의 소리 이제 주파수 소리가 달라서 뭐 행성을 가지고 있는 별이다 뭐 그렇게 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은 요 개념만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인공위성 쓰잖아요. 인공위성을, 그죠?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까요? 지구를? 이 간격이 똑같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만일에 얘가 안 움직이고 인공위성을 여기까지 쏴서 올렸어요. 그냥 가만히 정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물론 지구가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약간 요 곡선을. 그러면 얘가 이제 결국에 그다 보면은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나가겠네. 예,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 거리, 일정한 거리에서 어느 정도가 정확한 속도가 돼야지 이게 떨어지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걸 제가 왜 표현했냐면, 이게 이 속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떨어지잖아요. 조금 속도가 빨라도 결국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하면 결국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떨어지는데, 떨어지죠. 이거에 비하면 이 떨어지는 지구의 곡률이랑 똑같을 때 돌아요. 안 떨어지고. 요겁니다. 인공위성이 안 떨어진 이유가 떨어져요. 이만큼씩 떨어져요. 결국에 떨어지죠. 속도가 요거보다야 더 위지만, 근데 이 떨어지는 양이랑 지구의 곡률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인공위성이 야 조금 속도 더 높여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가버리겠죠. 이렇게. 이 얘기는 지구와 뭐 이런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수금지와 목소천왕이 있으면 이게 확한 가 돼서 이거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공위성이 자력으로 흡수를 내는 건가요? 거기다가 그 에너지를 처음에 넣잖아요. 그 에너지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그 속도가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에너지 그러면 인공위성의 무게에 따라서 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 고도가 달라지고 고도에 따른 속도가 달라져야지 그 세 가지가 정확히 맞아야지 떨어지는 그거랑 비율이랑 이 지구의 곡률이랑 똑같을 때 안 떨어지고 계속 돌아요. 그러면은 이 에너지 처음에 넣어주잖아요. 오래
떨어져요. 타버리는 건가요? 떨어지면? 예, 떨어지면서 타거나 일부가 남거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얘네들이 중간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바다에 떨어지게 어느 위치에 왔을 때 에너지에 그 발산하는 걸 입 꺼버리나 봐요. 그래야지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가 그 부스러기가 그 뭐 막 그 지구로 떨어지니까 바다가 흔적 나 일부러 계산해서 추진력을 팍 그러면 요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우주 쓰레기가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주 쓰레기는 뭐냐? 이 지구의 인력이라고 벗어나요. 벗어나면 여기에 그대로 있겠죠. 이 끄는 힘으로 안 오죠. 그거는 그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지되어 있는 건가요? 예.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구가 잡아당길 힘이 없어요. 그 정도에 멀리 있기 때문에. 정말 새삼 느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은 맨날 이렇게 다르신 모습이지만 수학도 참 잘하신다. 이렇게. 그죠? 예, 이거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주 쓰레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 때문에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 있는 건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이 거리에 따라서 이 속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속도가 늦춰다 그러면 점점 지구로 태양 쪽으로 끌려가요. 이 속도가 하나라도 근데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다른 데 영향 주고 하기 때문에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이 하나라도 이 공 이탈돼 가지고 이렇게 태양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하는 일이 있으면 태양계가 망가져 버려요. 이 시스템이 다 엉망진창돼서 다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달들이 또 돌아가고 있죠. 달들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높이랑 떨어지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해야 돼. 이게 운전해가지고 엥 트는 게 아니고 똑바로 가는데 떨어지는데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지는 그 곡률이 이거랑 지구랑 일정하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그럼 뻥 터져가지고 뭐 빅뱅이 됐다 그러는데 그 정확한 속도와 이런 거가 속도, 거리, 무게. 그게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게 정확하게 가신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여기 그 이완 선생 여기서 아까 그 사진 한 장 찾아줘요. 그게 보대 법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요거 말 아까 아니요 그거 전에 전에 거요. 아니요 제일 마지막에 올렸나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예 제일 마지막. 그쯤에 요런 거. 아니다. 잠깐만 제가 안 올렸나? 전에 혹시 하신 거예요? 수업을? 잠깐만요 이게 요거 최근에 어젠가 올린 거. 어제 예. 찾아볼게요. 예, 어제 올린 거. 이게 어떤 글이냐면 요거 보여드렸죠. 올린 거 카톡에. 요거요. 요것이 여기 정확히 보면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 각각의 거리 있죠. 수성, 목성 이 거리와 이 속도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맞는데 이것이 황금각을 이룬대요. 황금각이 황금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황금비를 설명할 때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위치에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배열될 때 이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라 시스템이 각각의 위치가 대강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리 비율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돼 있고 여기 그죠? 레볼루션 뭐 민, 속도, 거리 뭐 이거 그죠? 공전 주기 그것이 정확히 맞아요. 이게 각각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뭡니까? 암모나이트 그거잖아요. 그죠? 암모나이트 이게 어느 설명에 나오냐면
황금 비율하고 황금각, 그리고 피라미드도 황금각으로 이루어졌고, 이 황금이라고 들어가는 비율, 각, 요것이 들어가야지 최고로 안정화가 된대. 안정화가. 근데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명도 계산을, 이 속도라든가 거리라든가 다 계산하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맞더라 이거야. 황금 거리, 황금 가게. 나무의 가지가 뻗치는 것도 예, 황금비로 돼. 나중에 이제 황금비에 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면요, 우리 인체도 이 거리, 요거 때 요거, 요거 때 요거, 이런 것이 황금비대로, 황금비대로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 안정성하고 편리성이 완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게 정확한 거거든요. 편하고. 이 비율이, 요 비율, 요 마디의 비율들이 다 황금 비율로 돼 있어요. 요거 때 요거, 요거 때 요거, 뭐 이런 게 정확한 황금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 비대로 건축물을 하면 제일 안정스러운 건축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라든가 파르테논 시설, 그것대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은 아름답게 보인대. 균형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유명한 다윗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황등 미록 방가상, 이런 것이 만들어졌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거예요. 국보로 유명한 거지, 이 비율이 뭔가 어색하고 안 아름답대. 그래서 아름다움과 이 비율 균형, 황금 변화는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과 이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이 위치한 거리, 속도, 이것이 황금 비율을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괜히 안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공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위치를 다 지정해 준 거예요. 수금지와 목토천은. 이런 걸 따질 때 이런 거대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스케일을 우연으로 됐다고 하기는 정말 궁색해. 그거는 뭐 진짜 어거지지, 저런 스케일이 어떻게 초정밀한 게 되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하나만 보더라, 요거 하나만 잘 연구해도요, 창조와 진화 문제가 끝나요. 예, 위대한 지혜자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기하학이 지혜를 상징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방법을 한다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이 위치, 이렇게 위치하고 속도까지 조절해서 움직이게 할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넷째 날에 설명하면서 이것까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넷째 날의 환희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뭐 창조하셔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달의 작용만 하더라도 대강에서 그 정도 작용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 달이 지구의 기후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초정밀한 어떤 해류라든가 바람의 문제까지, 어쩌면 편서풍, 무역풍, 그런 데까지 관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다면 진짜 달의 창조와 태양의 창조가 우리가 연구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우리는 창조와 진화 문제에 있어서 진화론의 허점을 막 공격할 필요 없어요. 우리 거 하기도 바빠요. 우리 거도 지금 연구 못 해가지고 이만큼 영역이 쌓여져 있는데, 남의 거 가지고 찝쩍찝쩍 잘못하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청소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조론자들이 진짜 속적고 아주 비난하기의 명수들이다. 왜 자기 걸 창조를 얘기 안 하고 왜 진화를 비판해 가지고 자기네 거를 올리려고 하냐. 그 얘기가 뭐냐면, 패스파인더에 왔던 어느 여자 대원의 아들이 창조 믿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진화론은 창조론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창조주 없어라고 하고 자기네 거 연구해. 미국 대총회에서 닥터 호빈드 그 분을 우리 교회로, 예. 호빈드 목사님 우리 교회로 데려오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호민대 목사님이 그렇게 그 과학자들하고 쌈딱처럼 창조론, 진화론 계속 그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창조과학 쪽에 조예가 깊더라고요. 근데 될 수만 있으면 과학자들하고 그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나는 당신처럼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요. 얼마나 말을 빨리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래서 인식이 오히려 예. 창조주의자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 저희들 청소년들의 인식에는 이 사람들은 자기네 거 얘기 안 하고 다른 거에 흠집 내는데 이렇게 눈이 벌건거로 그렇게 바라본대요. 요즘의 청소년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 거라는 게 아니고 우리 걸래. 그래서 아들이 이제 창조를 얘기하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라 하냐면 야 성경에 있잖아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니까 요즘에 청소년들이 거부한대.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교인들이 솔직히 모르잖아요. 창조에 관해서 배웠나요?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자료 있나요? 없어요. 기껏해야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거 가져가는데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 과학적인 싸움은 우리끼리는 멋지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부 많은 영역에 있어서 데이터가 비교가 안 돼요. 알지만 이미 과학계에서는 창조 논문이 이미 거부를 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말로서 논문이 등재가 안 돼요. 어느 학술지에가. 근데 진화론은 맘 놓고 돼.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의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일부 가지고 이렇게 깔짝깔짝한 거는 말 그대로 진화론자들이 깔짝거린다고 생각해요. 니네들 왜 니네 얘기를 하지 우리 거 와서 자꾸 깔짝거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도킨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킨스가 어떤 얘기냐면 창조론자들 야 니네 치사하다. 왜 니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진화론의 허점을 가려고 눈이 뻘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좋다. 맞아. 일부 맞다. 그래. 진화론이 지금 완벽한 진화론이 아닌 건 우리도 인정한다. 진화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꼭 신사처럼 청소년들한테 대두한다. 진화론자들은 현재 말한 자기네들의 주장이 100% 옳다는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진화론자들은.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뭐라 하냐. 그래 좋다. 도킨스가 그래 진화론에 허점이 있어. 그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야 그래 좋다. 조금 더 나가서 진화론의 허구가 꽤 많이 밝혀졌다고 가정해보자.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진화론이 완전히 허구임이 증명됐다고 가정해보자. 아니 조금 더 나가서 완전히 허구임이 증명돼서 지구상에서 폐기됐다고 가정해보자. 그럴지라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창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현재 진화론이 말하는 게 다 허구일 수 있다. 그렇지만 창조는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못 밝혀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진실을 못 밝혀냈을 뿐이지 창조 안 된 거는 맞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화론자들도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자기가 주장하는 진화론이 폐기된다 손 치더라도 창조주가 없는 거는 난 믿는다니. 그래서 항상 이론은 믿음에서 시작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열정을 가져오고 연구를 가져온다. 그래서 창조론자들도 믿음이 있다면 연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분명히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창조물에 분명히 있을 거라면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막 찾아낼 수 있지 않? 진화론자들은 못 찾아내도 우리는 막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아내는 날이 안식일 날 하라 이거예요. 하라 이거예요. 제발 좀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안식일은 그걸 안 찾는 안식일이에요. 불행하게.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시작하든지 시작을 해서 안식일은
이제 찾아내자 이거. 찾아내서 청소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때 정말 이 세상에 크게 얘기할 때 대쟁투가 될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니까. 확실하게 강하게 주장하니까. 근데 지금은 창조론자들이 이렇게 창조과학이라고 하는 극히 일부 영역이 깔짝대고 있는 거지 메인 영역은 창조물이라고요. 창조과학은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지구 역사 따지고 노아홍수 따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창조의 문제는 창조를 가지고 얘기하지 노아홍수 그거는 창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성경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건 될 수 있을지언정 창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과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천사의 기별은 창조과학이 새천사의 기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새천사의 기별의 창조신앙이에요. 근데 노아홍수가 창조론은 될 수 없지만 노아홍수가 맞다면 성경 말씀이 맞는 거라면 네. 창조론은 맞는 거잖아. 예, 맞죠. 그렇게 되는 데지만 진짜 창조신앙은 창조물 가지고 얘기해야지 창조자를 할 수 있다. 이게 메인이란 얘기야. 이거는 사이드고 간접적인 증명이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메인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쌓이고 쌓였잖아요. 맨 처음 170만 종이라는 생명체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그걸 먹고 살고 있고 과일도 먹고 살고 있고 그죠? 벼도 먹고 살고 있고 우리가 신나게 하나님이 주신 혜택을 지구가 맛보면서 그거에 관해서 깊이 있는 연구의 영역을 안 하면 안 되죠. 이게 메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과학은 사이드로 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됐고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요걸 꺼내 보시죠. 요거를 나눠 주신다고 했는데 예, 요걸 나눠 주세요. 나눠 주시고 10분이면 되는가요? 10분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조금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양쪽에 해달라고 신신부탁했는데 그게 살짝 핀트가 해가지고 양쪽에 됐지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별자리에 관한 공부한 거는 앞에 이렇게 제가 쫙 다 써놨죠, 그죠? 그거 써놓은 게 어디 있지? 찾는 법 쭉 설명한 걸 뒤에 있나요? 그죠? 별자리 익히기겠죠. 요거 오타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요걸 쭉 43쪽 별자리 익히기. 근데 별자리는 왜 익혀야 될까요? 하늘의 지도예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오리온 성운이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잖아요. 겨울철에 떠. 그건 말이 안 돼요. 원주 어디 있어? 그러면은 별색꽃들 어디 있어? 그러면 야 한국 있지? 그러면 한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을 알아야 되고 어디를 제천을 알아야 되고 봉양읍을 알아야 돼요. 요거 쭉 나눠주세요. 가을이랑 여름만. 예, 가을이랑 여름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것만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봄철은 없어요? 그쪽에 있었습니다. 예, 받아드릴게요. 예, 일단 있는 거는 쭉 받으시고 여러 장씩일 수도 있고 우선 한 장씩 쭉 받으시고 요거 가지고 색깔이 있는 거를 요렇게 놓고 가을 요게 이렇게 가을이죠. 네. 그러면은 가을철 이게 점 있는 거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다가 선 있는 거, 오른쪽에다가 점만 있는 거. 먼저 봄철부터 해야 되는데. 봄길이 있어요. 드릴게요. 예, 봄철부터 하자. 먼저 여기 있는 거 북쪽 먼저 하세요. 북극성 찾는 거. 여기 북극성 찾는 거 33쪽 보세요. 33쪽 찾으십시오. 33쪽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북두칠성이랑 카시오페아는 대부분 알잖아요. 이것이 이제 길잡이에요. 길잡이인데 뭘 찾는 거? 북극성 찾는 길잡이에요. 항상 길잡이를 먼저 찾아야 돼요. 길잡이. 그래서 북두칠성이 1년 내내 보인다 아니면 안 보일 때도 있는다?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지평선으로 내려. 다행한 거는
북극성을 가운데다 놓고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가 반대쪽에 있어. 그래서 북두칠성이 안 보이면 뭐가 위에 올라와요? 카시오페아가 올라와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북극성을 찾는 거예요. 이 북두칠성 보면 맨 국자의 두 별을 뭐라고 쳤어요? 지극성. 지극성이 뭔 뜻일까요? 북극성을 지시하는 별. 북극성을 지시해주는 별. 영어로는 포인터라고 해요. 포인터. 그래서 요 거리에 5배를 쭉 가면은 북극성이 있죠. 그건 아시죠? 강력의 5배. 근데 5배 셀 필요 없이요. 그 방향으로 대강 쫙 가면 밝은 별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너무 쉬워요. 국자 찾았죠? 거기서 그냥 쭉 가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북두칠성이 지평선으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지평선 가까이로 이렇게 내려오면 산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작은 산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면 카시오페아가 떠올라 있거든요. 그러면 카시오페아도 나머지 카시오페아의 요 W면은 요 2개 있죠. 두 개 별 연장해요. 연장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선이랑 점이랑 가상점이랑 걸 연결한 이거를 이 방향을 따라서 5배를 가면 있더라 이거예요. 요거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하냐면 항상 별자리는 선 있는 거 가지고 공부한다 아니면 선 없는 거 가지고 공부한다? 예? 아니요. 둘 다 가지고 공부한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뭘 많이 본다? 선이 없는 거를 80% 봐요. 선 있는 걸 자꾸 보면 밖에 나가면 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 멘붕이 온다. 진짜입니다. 머리가 하얘져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맞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 머리가 갑자기 하얘져요. 그럼 별자리가 진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 없는 거 가지고 북두칠성이 보이고 북극성이 찾아지고 카시오페아가 찾아지고 이 북극성의 7개의 별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용자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 용자리 찾았죠. 용자리 찾아보세요. 용자리. 북두칠성은 찾기가 쉽고 용자리. 여름이라고 하는 고기에 머리가 있어요. 용의 머리가 있고 거기부터 해서 몸이 쭉 해서 북극성의 7개의 별을 휘감아요. 휘감아 가지고 북두칠성이랑 북극성 사이로 쫙 내려옵니다. 요게 오늘 밤은 어쩌면 보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절이 북두칠성이 안 보이는 계절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겨울이 되면 점점 내려가거든요, 지금. 그런데 초저녁에는 보입니다. 북두칠성이. 이거 빨리 찾아보세요. 북두칠성 찾고 카시오페아 찾고 북극성 찾고 북극성의 7개의 별을 찾고 용의 머리를 찾고 용의 머리부터 쭉 이렇게 연결된 용의 몸체를 찾아보세요. 용이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사단. 그래서 꼭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제 용 위에 뭐가 있냐면요. 헤라클레스가 있어요. 헤라클레스가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헤라클레스, 땅군자리, 목동자리, 오리온. 그래서 이 4가지는 그리스 로마 시대가 밤하늘을 뒤범벅하게 오염시키기 전에 하늘의 구원을 상징했던 별자리예요. 4가지 별자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땅꾼자리, 목동자리, 헤라클레스 자리, 요즘으로 말하면 오리온 자리. 이 4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헤라클레스 자리의 발 밑에 용머리가 있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쫙 얘기해 줘 보세요. 저게 원래 헤라클레스로 하지만 원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그리고
목동 자리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목동 자리와 헤라클레스 자리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왕관 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야 돼요. 다 찾으셨죠? 이제 딱 그릴 줄 아시겠죠? 어디를 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그거 용자리까지 하시면 돼요. 기린 자리는 안 하셔도 돼요. 용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용자리, 작은 곰 자리, 북두칠성 딱 거기까지 됐죠? 아까 뭐지? 카시오페아, 헤라클레스 나온 건 어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계절이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 그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 아니요, 그 우선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선 이렇게 거지지 않는 거로 이렇게 연습하세요. 연습. 그리기도 하시고 요걸 나중에 나눠드리면 점 가진 거를 여기 충분히 있으니까요. 요거 가져가서 시간 될 때마다 연습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거든요. 점만 돼 있는 게. 요걸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봄철 별자리 찾아요. 봄철. 이 35쪽인데 요걸 선거진 걸 봄 나눠드렸죠. 그죠? 봄. 요거랑 36쪽을 찾아보세요. 36쪽. 36쪽을 왼쪽에다 오른쪽에다 놓으시고 왼쪽에다가 봄철 별자리 나눠드린 그 색깔 컬러풀한 거 딱 놓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계절의 별자리는 뭐부터 하냐면 내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하죠? 북두칠성. 봄철에는 북두칠성이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아주 꽤 높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북두칠성을 잡고 북두칠성에서 손잡이가 휘었다 안 휘었다? 휘었죠. 휘면은 휜 거대로 쭉 가다 보면 동그라미 큰 아쿠투루스가 부딪혀요. 찾았죠? 아쿠투루스. 그게 1등성입니다. 정확히는 0등성. 그 다음에 그만큼 회전해서 가다 보면 밝은 별이 뭐가 있어요? 스피카. 근데 스피카는 어디 있냐면 지평선에 가까워요. 요걸 보세요. 요걸 보십시오. 요걸 보면 요 선이 뭘 가리킬까요? 이 선이 뭘 가리킬까요? 아니요. 이 선이 지평선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래가 뭡니까? 남쪽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지평선이 돼요? 남쪽 지평선이 돼요. 여기가 남쪽이면. 그러면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지평선 이걸 어떻게 들고 있어야 돼요? 요렇게 들고 봐야 돼요. 요렇게. 내가 만일에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동쪽이 어떻게 해요? 동쪽이 아래로 가게 돼야 돼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요게. 동쪽. 내가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요렇게 하고 바라봐야지. 모양이 맞는다는 얘기. 이해되시죠? 이게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은 항상 그 방향에서 제일 아래 위치하게 보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스피카는 지평선에 가깝죠. 가깝죠. 가깝다는 얘기는 대기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지평선들은 대기권이 계속 가면서 그 별 있는 데까지 계속 지평선이 길어요. 대기가. 그렇기 때문에 먼지층을 계속 뚫고 가야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에 가까운 별들은 흐립니다. 머리 꼭대기에는 그 대기권 요것만 딱 벗어나면 돼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대기권만 딱 벗어나면 바로 우주기 때문에 별이 제일 또렷한 데가 머리 꼭대기. 제일 대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는 대기권, 머리 꼭대기가 요 정도라면 지평선에는 이만큼이에요. 대기권이. 그렇기 때문에 흐립니다. 그래서 지평선 위의 별은 잘 보일 때가 드물어요. 맑은 날도 잘 안 보여요. 그죠? 텔레비에서 오늘은 남산이 잘 보입니다. 청명한 날씨입니다. 요 날은 보여요. 요 날은 지평선에게 반짝반짝합니다. 예,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스피카를 찾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아쿠투루스랑 스피카랑 정삼각형을 이루는 데네볼라를 찾아요.
대뇌볼라를 찾고, 그죠? 대뇌볼라를 찾고, 그 다음에 그거까지 일단 찾은 다음에 이제 별자리를 찾는데요. 목동 별자리 보세요. 목동 별자리. 목동 별자리를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죠. 근데 여기에 사진으로 뭘 그려놨냐면 뒤에다가 나무를 그려놨어요. 빨간색으로. 그죠? 나무가 스트레이트로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 별자리의 특징은 밝은 별이 3개가 스트레이트로 있어요. 그죠? 3개가 스트레이트로 있는 게 특징이에요. 3개가 스트레이트로 있고 모양은 뭐를 뜻하냐? 도깨비 방망이를 모양으로 하고 있고, 이 자세히 보면 목동이 나무에 기대 가지고 다리를 약간 웅크리고 피리를 불고 있는 거예요. 피리. 그러면 피리가 어디 있어요? 북두칠성 손잡이 바로 위에 있어요. 북두칠성 손잡이 바로 위에 피리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이 목동 자리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처녀 자리의 특징은 뭐냐면, 먼저 처녀 자리는 스피카부터 해가지고 마른 목골을 찾아요. 처녀 자리에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큰 마른 목골을 찾아요. 요 파란색으로. 마른 목골을 찾는 게 처녀 자리를 찾는 키워드예요. 이 마른 목골을 찾고 요거까지만 찾아도 처녀 자리의 반은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별들은 그냥 모양을 연결해서 쭉 찾으면 됩니다. 이게 메인 키워드고, 그 다음에 대뇌볼라라고 사자꼬리별 있죠. 사자꼬리별부터 해가지고 앞쪽에 오면 레굴루스라고 하는 1등성의 별이 보이죠. 사자자리. 근데 레굴루스부터 쭉 보면 서양낫은 이렇게 생겼어요. 시클처럼.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물음표 거꾸로. 그죠? 요걸 찾는 거야. 요 특징을 찾는 거야. 요 특징을 찾으면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숫사자가 초원에 다리를 쭉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앉아 있는 모습. 그죠? 그걸 연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쭉 다리를 앞으로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숫사자가. 이 시클이 머리예요. 사자의 얼굴. 연상이 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사자자리. 그리고 아까 보면은 아쿠투루스 스피카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지평선 위에 까마귀 자리가 앙증맞게 어떻게 해요? 희한한 사각형을 이루게, 그게 까마귀 자리. 조금 더 앞에 가면 컵자리. 요게 이제 봄철 별자리의 답이다. 요걸 이제 익숙해 하고 점만 된 거 가지고 찾아보세요. 점 된 거 가지고. 요거까지 하고 식사하겠습니다. 봄철 별자리까지 딱 하고 찾아보세요. 요걸 놓고 이 봄철 별자리에서 방금 그 목동 자리 도깨비 방망이도 찾아보고 목동의 피리도 찾아보고 이 선을 그어보세요. 여기다 선을 그어보세요. 요거를 나눠 드릴까요? 요게 봄거. 예, 나눠 드릴게요. 그건 놔두시고 여기다가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하셔도 되고 한 2장씩 나눠 주셔도 됩니다. 요걸 연습을 이렇게 그래가지고 잘하시네요. 근데 이걸 틀렸습니다. 조금 틀렸습니다. 뒤로 안 가요. 뒤로 안 가요. 이게 스트레이트로 3개가 쫙 돼야지 나무에 기대 앉힐 거예요. 예, 예. 피리하고 뭐가 있어요? 피리하고 또 뭐 하나 있어요? 피리, 모자, 이 나무. 이게 피리입니다. 이거 피리고 모자가 어떤 거예요? 요게 삼각형. 모자. 모자, 삼각형 모자 쓰고 있죠. 예. 여기 봄철 별자리가 완성되면은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요걸 자꾸 반복해서 선거진 거랑 점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이걸 보고 그으면 안 되고요. 어떻게요? 이걸 없는 거에서 이렇게 익숙할 때까지. 아, 그냥 보라. 예, 딱 봤을 때 보일 때까지 연습한 다음에 연습이 된 다음에 그어야 돼요.
이걸 보고 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점만 가진 거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이 있는 것만 가지고 형체가 뚜렷하게 자신 있을 때까지 한 15분 정도 연습하시고 10분 정도 자신이 있을 때 안 보고 선을 그어야 돼. 아무것도 안 보고 전체 목동, 처녀 그리고 사자 자리의 모양, 까마귀 모양을 정확히 어느 정도 그을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선을 그어야지 보면서 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파닥파닥 완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점만 있는 거에서 찾아낼 줄 알아야 돼. 선이 없어도 딱 보여야 돼, 모양이. 근데 저는 예. 여기 사자자리에 아무도 사자 같지가 않은데 사자자리라고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사자입니다. 사자 몸통, 이거는 꼬리, 앞발. 이게 보면 사자처럼 보인다니까. 근데 사자는 게 머리가 서양나시 예, 들어가는 거예요? 시클. 요거. 요게 서양낫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게 사자 자리가요, 하늘에서 이만큼 큽니다. 여기부터 이만큼. 이게 머리 거꾸로 무릎표 이렇게 예. 머리고 발 몸뚱아리. 이게 앞발, 여기는 이게 머리, 예, 뒷발이에요. 몸통. 예. 요거 이제 뒷다리인데 요거는 없다고 아, 이건 생각하는 아니에요? 게 이건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게 모양이 나요. 제가 볼 때. 뻗고 있는 장면. 예, 뻗고 있는 게 나요. 이게 뻗고 뒷다리가 이건 뭐예요? 서 있지도 않죠. 그렇게 못 서 있는데 이런 자리를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어쨌든 그거는요. 이게 별자리에 관해서는 메소포타미아 지방부터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목동들 사이에서 목동들이 모양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을 했대요. 예, 스토리텔링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들이 스토리텔링을 했었어요. 근데 사단이 똑똑하잖아요. 사단은 하우를 만들어내. 방법.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 머릿속에 뭐를 새겨야 돼요? 엉뚱한 걸 새겨야 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도배를 했어. 그럼 아이들이 이거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하나님을 안 생각해. 우리도 우리 거를 만들어낸 건데. 예? 우리도 우리 거를 만들어낸 건데. 이게 이미 그런 우리 현재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하늘을 점령하기 전에 별자리가 있어요. 그 일부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별자리들이 있었어요. 이 목동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예, 목동 자리가 순수하게 예수님을 상징해요. 목자 대신. 목동이 어떻게 목동 모양이 예. 이게 얼굴이고 이게 모자고 이게 필이고 이게 나무고 나무에 기대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제가 포즈를 취해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피리 불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비슷하네. 다들 짝 걸리고 있네요. 이렇게 오므리고 있죠. 앞발. 아니요 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었어요. 앞발 이렇게 나무잖아요. 나무에 이렇게 기대 앉은 모습.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요거는 원래 별자리가 이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좀 빼면 좋겠어요. 요렇게 뒤에 거 튀어나온 건 없어야 돼. 다리 짝 걸리고. 그래서 요거 요거 나무는 제가 그려놓은 거거든요. 예, 나무에 기대어 있는 스트레이트 3개를 기억하면 돼요. 스트레이트 3개. 이게 밝잖아요, 그죠? 예. 봄철 별자리까지 잘하고 안 되는 분은 여러 장 있으니까 계속 연습을 해서 내가 이 정도면 마스터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가서 확인을 도와드릴게요. 예, 확인이 되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식사가. 요거는 5분이면 되지 않나요? 저는 이거 5분을 원래 잡았는데 한 계절당 5분을 잡았는데 과대평가인가요, 제가? 제가 꼭 김명애 선생님 어깨 망정이지 또 한마디 했겠다. 이게 별자리 공부의 핵심은 점이 있는 거 위주로 봐야 돼요. 또렷이. 점이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형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보인다. 그러니까 가급적 이 선을 안 그어도 돼요.
선 긋는 연습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연습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오른쪽에다 뚫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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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선 걸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선을 긋는 순간 밖에 나가면 헷갈려요. 이게 예. 다이아몬드인데 요게 이제 마름모고 튀어나온 것까지 다이아몬드. 근데 이거 나머지 것까지는 천여짜리인가요? 예, 요게 처녀 머리, 다리, 몸통. 그 모양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그것까지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 이게 왜 처녀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과학적으로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88개의 별자리가 하늘의 지도예요. 실제로 이거는 세계 천체 과학자들도 이걸 애워요. 왜냐하면 하늘의 지도예요. 어떤 대상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오리온 자리에는 오리온 자리에서 어느 별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떨어져서 존재한다. 헤라클레스의 구상성단은 헤라클레스 자리에 어느 별과 어느 별 사이에 뭐 위치해 있다. 위치 찾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하늘의 천체 대상들의 위치를 설명하려면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구획이에요. 88개의 구획으로 하늘이 쪼개졌어요. 하늘을 이제 사탄한테 뺏긴 거네요. 예? 하늘의 스토리를 사탄한테 뺏긴 예. 거예요. 스토리텔링에서 사단이 똑똑하다니까요. 예, 똑똑하다니까요. 천사들은 뭐였어요? 천사들이 아니고 우리가 천사잖아요. 새 천사. 예? 방금 천사가 옆에서 뭐라고 째려봤습니다. 네가 천사인데 그렇게 하고 째려봤어요. 저는 식사하러 빨리 내려. 빨리 내려오래요. 네, 지금 시간이 벌써.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보다 이게 중요하다. 지금 그런 열정이 있다. 우리의 열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될까요? 일단 밥은 전화하셔요. 먹고 이렇게 하죠. 못 내리면 밑으로. 네.